한국은 일본의 기술과 산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멈춰 있어도 한국이 일본을 넘을 일은 없죠.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교 강의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저는 58세의 나카무라 히로시입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치켜 올리며 강단 위에서 학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등 뒤 프로젝터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가 나란히 비교된 그래프가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최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깔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단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결국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기초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도요타와 소니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학생들의 도전적인 질문이 짜증나게 했어요. 칠판 위의 그래프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경제 역사를 보세요. 한국은 언제나 일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뀔 리 없죠. 강의가 끝나고 교수 휴게실로 향했어요. 동료 교수 사이토가 커피를 마시며 반겼습니다. 히로시, 서울대학교에서 당신을 초청 강연자로 부른다는 소식을 들었네. 잠시 멈춰 섰어요. 한국, 그토록 비판해온 나라에서 강연을 하라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한국인들에게 직접 그들의 경제적 한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그래,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들의 환상을 깨줘야겠군.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일주일 후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 여정을 시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긴 비행 끝에 피로감을 느끼며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지루한 입국 절차를 예상하고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권을 보여주지 않고 얼굴 인식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공항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외국인 입국자는 저쪽 게이트로 가셔야 합니다. 공항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안내받은 게이트에 도착하자 최첨단 생체 인식 시스템이 맞이했습니다. 여권 정보와 얼굴을 스캔한 후 불과 10초 만에 입국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보통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일본보다 공항 시스템이 편리하고 빠르다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로봇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봇이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놀란 눈으로 로봇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로봇에게 호텔 방향을 물었고 로봇은 정확한 교통편과 소요 시간까지 안내해 주었죠. 공항만 좋은 거겠지. 스스로를 위안하며 공항 밖으로 나섰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철도 시스템, 빠른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와이파이 연결이 놀라게 했습니다. 도쿄에서 자주 경험하던 지하철 연결 불안정 문제를 떠올렸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 전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디지털 안내 시스템, 자동화된 티켓 발권, 심지어 역사, 내 쇼핑몰까지 모든 것이 도쿄에서 본 것보다 진보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강연할 생각을 하니 갑자기 긴장되는군.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겠지. 경제의 본질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화려한 야경에 잠시 취해보았지만 이내 임무를 상기시켰어요. 내일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일본 경제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한강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했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도쿄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과 디지털 안내판,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전기 버스들,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쿄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넓은 보행자 공간과 자전거 도로였습니다. 도쿄보다 깨끗하고 인프라도 앞선 느낌인데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택시 기사가 일본어로 응답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저도 작년에 도쿄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분들이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군요. 택시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AI 번역기가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니까요. 이 택시에 설치된 시스템이 손님의 말을 번역해 줍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고 손님은 일본어로 들으시는 거죠. 경이로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쿄의 택시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다잡으며 생각했어요. 그래도 경제력은 일본이 우위야. 이런 표면적인 기술들이 경제의 본질을 바꾸진 못해. 서울대학교에 도착해 캠퍼스의 규모와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강의실로 안내받는 동안 학생들이 사용하는 첨단 장비들과 연구 시설들을 눈여겨보았어요.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고 일본의 대학들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어요. 제목은 일본과 한국 경제의 비교 분석, 왜 일본이 여전히 우위인가였죠. 오늘 여러분에게 경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신감 있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 경제는 분명 발전했지만 여전히 일본 기술과 산업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논리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곧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깊이와 역사적 우위를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일본의 산업 기반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겨우 60년 만에 산업화를 이룬 나라죠. 이런 차이는 쉽게 극복될 수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 앞쪽에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최근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가 곧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엔화 가치 하락과 같은 단기적 요인 때문이죠. 이번에는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지난 20년간 18%에서 6%로 하락했고 한국은 3%에서 22%로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현대와 기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3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의 배터리 기술은 한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고요. 말문이 막혔어요. 학생들이 제시하는 데이터는 모두 사실이었고 이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한 대학원생이 프로젝터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지난 10년간 특허 출원 건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인공지능,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노트를 바라보았어요. 준비한 모든 논리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주력 산업조차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 처음으로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일본 경제의 절대적 우위라는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교수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질문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과거의 영광만 말고 앞으로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마음을 강타했어요. 과거의 영광, 정말 과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더 연구해봐야 할 것 같네요. 강연 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강연장에서 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오늘 강연에서 솔직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수 중 한 명인 김 교수가 말했어요. 비판은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한 비판이 사실은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점점 깨닫고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젊은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도 합류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경제와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어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배터리 수명을 2배로 늘리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 중입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패할 위험이 크지만 성공하면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패할 위험이 크지만이라는 부분이 주의를 끌었어요.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안전한 프로젝트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3번의 대규모 실패 끝에 지금의 기술을 개발했어요. 다른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주주들이 난리였죠. 하지만 경영진이 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설득했어요. 이 말을 들으며 과거 일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일본도 이렇게 도전적이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언제부터 일본 기업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을까요? 교수님, 일본의 로봇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한 학생이 존경을 담아 말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로봇 분야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로봇과 AI를 결합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젊은 연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이제 일본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해요. 일본이 한때 가졌던 도전 정신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한국을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경험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쳤어요. 과연 일본이 한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진지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노트북을 열고 서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GDP 성장률 비교, 특허 출원 건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연구 개발 투자금. 모든 지표가 점점 일본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분석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가르쳐온 경제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그 성장세는 정체되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중얼거렸어요.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된 90년대를 떠올렸습니다. 그 이후 일본 기업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안정을 추구하며 혁신보다는 최적화에 집중했죠.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서울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이 기억 속에 떠올랐어요.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일본이 가졌던 정신과 닮아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었군. 쓰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적 우월성을 의심 없이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일본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일본의 우월성이 아닌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야 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는 도태된다. 이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이것이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고 한국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귀국 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할까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서울과 도쿄의 차이점을 즉시 느꼈어요. 입국 절차는 더 느렸고 공항 시설은 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와세다 대학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정돈된 도시였지만 곳곳에 노후화된 인프라가 눈에 띄었어요.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와는 다른 약간은 정체된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에 도착해 곧바로 강의실로 향했어요. 그날 아침 첫 강의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교수의 서울 방문에 대해 들어보았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단에 섰어요. 프로젝터 대신 칠판을 선택했습니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본 것은 과거 일본이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말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죠.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기술에서요. 칠판에 변화와 혁신이라고 크게 적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고 우리는 뒤처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지난 강의에서 한국 경제를 후진국으로 단정 지었던 교수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일본은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했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안정을 추구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서울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첨단 디지털 인프라,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열정으로 한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수하며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제 말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교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이 다시 혁신의 리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째,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혁신은 수많은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도전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강의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학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은 열띤 토론을 계속하며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한 학생이 강의 후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조만간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연구실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계획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재현, 한국의 혁신 모델에서 배우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라고 말하자 지난 강의에서 질문을 많이 했던 학생 타나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타나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소 지으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지. 타나카군. 무슨 일이니? 타나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 한국으로 유학 가도 될까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질문은 작은 충격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제안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왜 한국으로 가고 싶은 거니? 궁금해 물었어요. 타나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혁신과 도전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경험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와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눈이 빛났습니다. 타나카의 말은 바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서 직접 보고 배워라. 그리고 일본을 변화시켜라. 타나카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번졌어요. 정말요? 교수님이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서울대 교수에게 추천서를 써주마. 그리고 타나카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일본으로 돌아와 그 지식을 나눠주길 바란다. 타나카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약속드립니다, 교수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제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서울대 교수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유능한 학생을 보내드립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경제학자가 아니라 변화의 촉매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그 시각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을 깨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캠퍼스를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별과 같은 별이었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요.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연구실 책상 위에는 타나카를 위한 추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천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제 편견을 깨뜨리고 세계를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